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수출 통제 대상에는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도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뉴욕 증시 반등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시장 예상 수준에 그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일 수 있다는 분석에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조성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640조 원 규모의 미국 장외시장으로 투자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고객 수요가 늘면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사드 보복 이후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현대차가 눈길을 돌려 일본 친환경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을 통해 중국에서의 부진을 만회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Еще раз настойчиво подчеркну, вс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возможное кровопролитие будет целиком и полностью на совести правяще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режима. Putin's aggression against Ukraine will end up costing Russia dearly, economically and strategically. We will make sure of that.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연일 증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 시장 반등세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데 오늘 관련 사안 증권부 지수희 기자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지 기자, 이번 주 우리 시장부터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 2,700선 지지대는 현재로서는 좀 내준 상황입니다. 이번 주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2,700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주 초반까지는 잘 지켜내는 듯 싶었지만 지난 목요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설마 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기 때문에 2% 넘는 하락을 하루 만에 맞으면서 코스피가 2,64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 공포 때문에 지난 목요일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한때 거래가 중단됐던 러시아 증시는 40% 가까이 폭락을 했고 유럽 대부분 지역이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2%, 또 코스닥이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전쟁 공포는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마찰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도 다시 상승세를 탔고 우리 시장도 오늘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2,676.7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 이번 주 환율이 다시 1,200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외인기관 가치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포에 질린 외국인과 기관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외국인은 이번 주에 1조 4천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또 기관도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지수가 2,600선까지 내려앉자 주식을 쓸어 담았는데 개인들은 이번 주에 2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은 낙폭이 과한 대형주 위주로 매집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LG화학, 현대차, 네이버가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7만 1,000원까지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12만 원 초반 그리고 현대차도 17만 원 초반까지 하락을 하면서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개인들은 증시 반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들이 베팅한 시장 잘 가져야 할 텐데 오 기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상황에 증시가 정말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미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두 국가의 전쟁 양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지를 주목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현재 시간으로 24일 새벽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라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특별작전을 명령했습니다. 푸틴은 선언에서 이번 군사 행동이 친러시아 반군 점령 시인 돈바스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이 없다라는 말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동부 외에도 수도인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 침공하고 있어서 좀 다른 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하나 함께 보고 오시죠. 영상은 현재 시간으로 24일 우크라이나 하르키프의 모습입니다. 이 들리시는 소리처럼 이 폭격의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르키프는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있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입니다. 결과적으로 푸틴이 말한 동부 돈바스 지역에 제한하지 않고 전면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최근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속보 전해지는 거 보면 러시아군이 민간과 군 모두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꽤나 강경한 모습들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전면전 확대로 인명피해도 막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24일 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투에서 자국민 137명이나 사망했고요. 3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면전으로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피해는 앞으로 더 막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침착하라, 가능하다면 집에 있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이어서 국가총동원령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국가총동원령으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18살에서 60세 남성은 90일 동안 출국이 금지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총동원령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징집병, 또 예비군, 차량 징집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체르노빌 원전이 러시아군에 점령된 상태고요. 외신 등에 따르면 수도인 키예프도 곧 점령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조심스럽지만 전쟁 국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 기자, 지금 이런 가운데 미국과 우리 시장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네, 시장의 예상보다 이 제재의 수위가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3.34%, S&P 500이 1.50%, 다우가 0.28%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번 주 내내 큰 폭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던 미국 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반등한 겁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파병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점이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개입이 세계 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면서 파병 대신 추가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한 건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을 시작했지만 이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미국이 판을 더 키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증시가 반색한 겁니다. 전쟁 리스크도 그렇지만 미국 발언에 따라서 세계 증시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투자자들의 공포심은 어느 정도 잠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투자자들은 경험적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역시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감과 또 이번 러시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작년 말부터 나스닥이 좀 많이 과도하게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투자자들이 좀 저가 매수세를 보이면서 유입을 된 겁니다. 이 조현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2차 제재도 시장의 공포감보다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더욱이 연준의 긴축 속도도 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히려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3월 FOMC에서 또 연준이 긴축 강도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나스닥을 중심으로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반등세가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분석들 들어보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전쟁 리스크가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 기자 과거 전쟁 리스크 때는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네, 과거 전쟁 발발과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전쟁이 예견됐던 상황에서는 증시가 빠르게 회복을 했고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전쟁의 경우에는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내놓은 리포트를 보시겠는데요.
네, 가운데 빨간 선이 전쟁 발발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나 걸프전, 또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같은 예상이 가능했던 전쟁의 경우에는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전쟁 발발 전에는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고 나서는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60일 이후에는 대부분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수가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예측되지 않았던 전쟁의 경우에는 증시가 장기간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한국 전쟁이나 진주만 공습, 걸프전의 경우에는 전쟁 발발 이후 증시가 급락을 했고 한국 정책을 제외하고는 2달이 지나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장기간 갈등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전쟁이었고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뭐 지금으로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의 흐름이나 추세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면전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해석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서방 국가들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은 일단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전쟁 불확실성 해소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증시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서 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한 단기 등락은 존재하지만 방향성은 위쪽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증시 하방을 높이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보다는 기존에 우려하던 통화정책 부담이나 경기 불안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인플레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전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잠시 가려져 있었던 것뿐입니다. 전쟁 우려가 다시 완화되면서 그러니까 다시 시장의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목받지 못했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수치가 당초 전망치인 6.9%보다 소폭 상승한 7%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밑도는 23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당초 미 연준은 3월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재는 주춤한 상황이 됐지만 경제 지표는 또 잘 나오고 있어서 미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기준금리를 보더라도 실제로 시장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3월에 50bp까지는 올리지 못할 거다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음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확률이 86.7%까지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0.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확률은 13.3%로 낮아졌습니다. 시장이 반등하긴 했지만 사실 전쟁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은 단정짓지는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미국이나 유럽의 제재를 당분간 러시아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파월 의장이 미 의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파월 의장의 의회 보고 일정이 있고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발언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금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이까지 좀 면밀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 기자, 앞서서 이제 약한 미국의 제재가 이제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길래 반등세를 보인 겁니까? 네, 먼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We will limit Russia's ability to do business in dollars, euros, pounds, and yen to be part of the global economy. We'll limit their ability to do that. We're going to stunt the ability to finance and grow the Russian military. 네, 현지 시간으로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달러를 비롯한 세계 동맹국 화폐로 러시아가 사업을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금융 제재가 포함됐는데요. 러시아 은행의 해외 금융 거래를 막거나 반도체나 항공, 우주 등 이 러시아 수출도 막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달러를 비롯한 세계 동맹국의 화폐를 이용해서 금융 제재를 한다는 것이 러시아에 어느 정도의 제재가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 다만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히 배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제재가 약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현지 언론들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앞서서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좀 확실히 막지 않아서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해서 예고해왔고 적절하게 제재가 들어갔어야 했다라는 비판입니다.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 서방 국가들이 좀 제재를 해달라, 막아달라라고 요구해왔는데요. 결국은 서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침공을 강행하면서 제재가 약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대전차, 대공 무기 등 이런 군사적인 개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럼 유럽의 제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제재 동참을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EU의 27개 회원국도 광범위한 금융 제재와 기술 수출 통제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러시아의 금융시장 70%를 겨냥해서 제재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유시설 등을 개량하지 못하게 해서 석유 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영국도 금융시장을 차단하고 무역 제한 등을 발표하면서 제재에 동참을 했고요. 일본은 러시아 금융기관을 제재하고 또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서 여행을 금지하거나 금융 제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행동하고 있는 수출 통제 제재 정도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금은 경제 제재를 중심으로 좀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 기자, 그러면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이 우크라이나 수도죠. 키예프 등 현지 상황을 고려할 때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2014년 당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격돌 때보다 좀 더 군사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현황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이 2014년의 우크라이나 군사력이고요. 오른쪽이 2020년의 우크라이나 군사 현황입니다. 보시면 2배 넘게 성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러시아의 국방력이 몇 배나 더 강력한 상황이지만요. 버틸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역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사태 불안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앞서서 또 살펴봤듯이 각국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주요한 정책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다음 주 벌써 3월입니다. 3월에 주목해봐야 하는 증시 일정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다음 달 1일에는 우리 시장은 휴장하지만 한국의 2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됩니다. 한국의 수출은 세계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미국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파월 의장 청문회를 비롯해서 연준 의장의 발언도 다음 주에 다수 나올 예정입니다. 또 3월 9일에는 한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3월 FOMC는 다음 달 15일과 16일 양일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했는데 오늘은 별다른 입장은 없었습니다. 비상대응 TF를 통해 공급망 등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기자 연결해 보죠. 정원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예, 오늘 문 대통령이 비상대응 TF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 청와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날 청와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던
있었던 것과 달리 오늘은 짧게 한 줄로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최근 매일 가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상대응 TF는 기재부 차관 주재로 공급망과 실물경제, 거시금융 등 경제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날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행위를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앞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와 수출 통제도 발표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현재는 실시간 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상황이 긴박한 가운데 우리 교민들이 현지에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2차례 개최했습니다. 주된 논의 내용은 현재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 대책이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국민 64명이 체류 중이고 36명이 현재 대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비롯해 외교부와 국정원이 현지 거주 모든 교민들과 매일 연락하면서 안전한 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지만 현지 잔류를 원하는 국민들도 28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철수를 설득하는 가운데 공관이 끝까지 남아서 교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일 TF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책 회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세종시 한창률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 기자,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 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까? 네, 가장 큰 부분은 에너지 수급 부분입니다. 이미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이제 브렌트 기준 배럴당 $100를 넘어가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 수지 적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품목 가운데 70% 가까이가 에너지 품목입니다.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 국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 따라서 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수입처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비축기를 방출하고 국제 공동 비축 우선 구매권 확보 등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집중한다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에너지 수급 차질도 큰 문제겠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또 다른 희귀 품목에 대해서도 수급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요 수출품 가운데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일부 희귀가스가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반도체를 생산할 때 기판 인쇄 과정에서 쓰이는 네온가스하고 이 반도체 구조를 형성하는 패턴을 만드는 식각 공정에 쓰이는 크립톤의 수입 비중이 높습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 과정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네온가스가 600% 가까이 폭등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때문에 경제안보 핵심 품목 TF를 통해서 국내 생산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수급 안정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할당관세 인하 등을 통해서 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앞서 사례가 있었다면 우려를 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수입 측면도 그렇겠지만 수출 기업 타격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어떤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이 러시아는 우리 수출의 약 1.6%, 수입의 2.8%의 비중을 차지하는 12의 교역 대상국입니다. 이 주요 수출 품목은 이제 자동차와 부품 관련 품목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에도 합성수지, 철구조 등이 러시아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기업 가운데는 현대차, 이 기아차, 삼성전자, 포스코 등 주요 40개사가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데 우리나라도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한 만큼 이 관련 기업들의 교역에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러시아 진출 기업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이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수출 기업 전담 창구 등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번 사태로 우리 금융시장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들로는 어떤 것들이 거론됩니까? 네, 현재 금융위, 이 금감원, 거래소 등이 참여한 금융시장 비상대응 점검체제 등을 마련해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경제제재 동참에 따른 주요 은행 무역금융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 중에 있고요. 또 이번 제재로 따른 수출입 피해 기업을 위해서 최대 2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금융 제재가 어디까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대금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요즘 가뜩이나 대내외 악재 속에 우리 기업들 여건이 녹록치 않은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발빠른 대응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한창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협력 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 그런데 주가는 요즘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 52주 신저가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충격을 감안해도 과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배경이 뭔지 먼저 송민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현대차 주가는 17만 3천 원, 장중 한때 17만 1천 원까지 내려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17만 원대로 떨어진 건 지난 2020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인데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가 흐름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79% 가까이 늘면서 7년 만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 주가가 이처럼 맥을 못 추고 있는 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 전략은 최대한 많이 팔고 점유율을 높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여서 차량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시너지를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해주고 팹리스는 현대모비스나 이런 데서 역할 분담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또 4, 5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최근에는 북미와 함께 최대 차 판매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 부진을 이유로 현대차 충칭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칭 공장은 베이징 현대가 중국에 설립한 5번째 승용차 공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연간 30만 대의 차량과 30만 개의 엔진을 생산해 왔습니다. 여기에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예고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확산 위기 등이 고조되면서 대외적인 리스크도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외국인들은 최근 한 달간 현대차 주식을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호실적 속에서도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국내 차 산업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임원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임 기자,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인데 이제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이라는 게 굉장히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급난 해결이 좀 쉽지 않은 모양이죠? 네, 일단은 뭐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지 팔든지 말든지 할 텐데 지금 뭐 계속 방금 리포트를 보셨겠지만 이 반도체 수급난이 언제쯤 해결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특히 전기차의 경우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 더 많은 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데요. 즉 이 반도체 수급난이 세계 자동차 시장은 물론이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급난 사태로 이 차량 출고가 지연되다 보니 일부 기능들을 제외하고 차를 파는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후방의 어떤 주차 충돌 방지나 원격 주차 보조, 또 이 터치 스크린이나 스마트폰 충전 같은 기능을 빼고 차값을 깎아주는 식으로 출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반도체 수급난 문제가 벌써 한 1년도 더 된 문제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좀 해결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네. 뭐 내연기관 차량 한 대 들어가는 이 반도체 어떤 이 부품의 수가 한 100개에서 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부분 이 차량 구동을 단순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반도체들이라 이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요. 또 이 가전이나 PC, 스마트폰 같은 이 IT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수요가 훨씬 적은 데다가 부품 교체 주기도 7년에서 10년 정도로 좀 긴 편입니다. 한마디로 만들어봤자 이 남는 게 별로 없는, 즉 이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이 공급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운전자의 이 안전과 직결되다 보니까 품질과 내구성에 대한 이 평가가 엄격해야 합니다. 또 개발 과정이 까다롭다는 얘기거든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반도체 수급난의 아우성이어도 반도체 회사들이 이 생산 증대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반도체 수급난을 겪는 거는 전 세계 그 완성차 업체들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정을 얼마나 효율화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리는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나름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뼈아픈 건 이제 중국 시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판매 부진이라면서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면은 뭐 인텔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전기차 국한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차량의 어떤 이 수요를 충족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아무래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데다가 전기차 시장이 또 최대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시장을 중국 시장을 잡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이 자동차 회사들의 운명을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이 사드 보복 얘기가 나오기 전만 해도 현대차의 중국 판매량이 100만 대를 한 해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에는 35만 대, 한 3분의 1 수준으로 정말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도 한 7% 중반 정도 됐는데 지금은 2% 선마저도 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대차 베이징 1공장이 문을 닫았고요. 최근에는 이 충칭 공장마저도 문을 닫았습니다. 현대차가 안 팔리는 이유, 이 흔히 얘기하는 사드 보복에 따른 이 불매 운동도 있고 또 중국 자동차 업계 맹추격도 있지만 뭐 중국 정부의 어떤 자국 업체 밀어주기도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이 한 해 120만 대 가량 팔리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 현대차가 제대로 된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쉽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이 문을 닫을 정도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현대차도 뭐 나름 대응 전략을 짜고 있겠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뭐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미개척 시장 진출을 좀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개척 시장이 그러면 어디냐? 요걸 이제 물으실 텐데 그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동남아와 일본 또 중고차 시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잡고 인도네시아에 연간 한 15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셀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일본 차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이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이 전략입니다. 단순히 이 전기차의 어떤 생산, 판매 어떤 그 거점의 역할을 맡긴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가 이 그 전기차 양극재,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부품인
그 핵심 원료인 그 니켈 생산량 세계 1위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제조를 위한 원료 수급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에서 인도네시아 진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이 최근 철수한 지 12년 만에 이 전기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를 앞세워서 또 일본의 어떤 젊은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일본 시장에 공략하겠다는 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일본 내 이 전기차 비중이 이제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이 젊은 소비자들이 또 이 전기차나 이 친환경차에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에 또 신차 시장의 규모가 이 신차 시장보다 한 1.3배 규모를 큰 이 중고차 시장에도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걸 키우는 것보다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많이 드는 일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12년 만에 일본 시장을 다시 뛰어드는 것 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토요타나 뭐 혼다 같은 일본 내 이 쟁쟁한 브랜드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현대차의 재진출이 그렇게 쉽지만은 또 않을 겁니다. 또 일본 소비자들이 대부분 자국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구매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 현대차가 가진 위상이나 이 차량 품질이 12년 전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이제 달라진 데다 적어도 이 전기 수소차 분야, 이 친환경차 분야에서는 오히려 일본 브랜드를 앞선다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일본 내 친환경차 시장 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만큼 미리 선점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현대차 아이오닉 5를 체험해본 일본 유튜버들의 영상을 좀 지금 살펴봤는데, 나오고 있네요. 네, 이거 예. 한번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だったらヨーロッパの車というようなそんな雰囲気がもう全身に漂っているのが特徴という。とにかくこの車デザインがかっこいいですよね。サイドから見てもですね、すごくデザインははっきり言ってむちゃくちゃ最先端だと思います。来てます来てます来てます来てます。すごくない？ハンドパワー離すと止まる。偉い。そして 네, 제가 일본은 잘 못하지만 뭐 스고이 뭐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해당 영상 아래 달린 댓글들 좀 살펴봤는데요. 유럽차 같다, 또 미래지향적이다, 또 이게 그 현대차 아이오닉 5의 내외부 디자인과 관련해서 상당히 대단하다, 뭐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희망을 좀 걸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차 주가 부진을 딛고 다시 좀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봐야겠죠. 어떻습니까? 뭐 주가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그 당사자인 현대차가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달 2일 이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를 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제 현대차 CEO가 앞으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반등을 위해서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신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맥을 못 추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수급난이 언제 해소될지 모른다는 점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요인입니다. 반도체 수급난에서 벗어나야 430만 대에 이르는 연간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인베스터 데이에서 CEO 입을 통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차량 시스템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MCU 등 저가용 반도체 개발을 팹리스 회사가 맡고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등 고성능 반도체는 현대차가 직접 개발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문 반도체 업체들한테 이제 다 맡겼는데 테슬라가 하듯이 완성차 업체들도 완성차 부분들의 설계랑 이런 부분들을 관여를 하게끔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완성차를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미국의 전기차 생산 시설이 구축될지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연간 1,700만 대 이상 팔리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현지 생산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커가는 시장 미국 시장인데 여기서 이제 현대차가 얼마나 빨리 캐치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결국 공장을 더 해야죠. 이걸 좀 구체화시켜 준다면 시장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죠. 현대차는 올해 미국 앨리베마나 조지아 등 기존 공장에 전기차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조합이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 중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반도체 수급 대란과 전기차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열리는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산업부 임원식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매년 20%씩 성장하는 미국 장외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투자 영역을 넓히고 있는 셈인데 증권사들도 관련 거래 서비스를 새로 출시하면서 고객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증권사들이 잇따라 미국 장외 주식 온라인 거래 서비스 출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장외 주식보다 시장과 거래 대금 규모가 훨씬 큰 데다 국내 투자자들이 새로 진입하고 있어 새로운 먹거리가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장외 주식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5,340억 달러로 4년 사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장외 시장인 KOTC의 지난해 시가총액은 31조 원으로 미국은 우리 시장보다 20배 이상이나 큽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 대금 또한 미국은 우리 돈 2조 5천억 원 정도로 KOTC의 700배를 훌쩍 넘습니다. 물론 다우 나스닥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식 유통 물량과 거래량이 적어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100개 중에 한 개 성공하더라고요, 이게. 장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거래량이 많고 거래 대금이 많아야 됩니다. 거래 금액이 많고 기업의 가치가 좋은 것을 잘 고르는 것을 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과 트위터처럼 OTC 마켓에서 거래되다 이전 상장에 성공한다면 주가 급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과 재무 감사까지 받은 기업들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장외 주식 시장에 대한 서학개미의 관심이 커지자 증권업계는 서학개미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하나금융투자도 미국 OTC 마켓과 손잡고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장외 주식 열기가 좀 있었잖아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에는 그 종가 정보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었을 텐데 그 시세 정보랑 차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미국 장외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전화 주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성을 본 증권사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 겁니다. 이에 질세라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도 관련 서비스 출시를 검토하는 등 미국 장외 주식 서비스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미국 OTC 시장이 매년 20%씩 성장하는 만큼 증권사들이 서학개미를 모시기 위한 관련 서비스 대결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화장품 업계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달 말 맞춤형 화장품 브랜드를 신규로 출시하고 LG생활건강은 맞춤형 연모제 시스템을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촬영합니다. 평소 피부 상태, 관리 습관, 고민에 대한 질문에 간단히 답변을 입력합니다. 몇 초만 기다리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피부 상태와 그에 맞는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달 말 론칭 예정인 아모레퍼시픽의 맞춤형 화장품 브랜드 커스텀미에서 제공될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입니다. 이전부터 아모레퍼시픽은 뷰티 디바이스 및 맞춤형 화장품 제조기기를 개발해 개개인의 소비자에 맞춘 화장품을 판매하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난해 맞춤형 파운데이션과 립 제조기기를 개발해 인기를 끌었고 올해 개최된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선 뇌파로 사람의 감정을 분석한 뒤 이를 반영한 향과 색의 입욕제를 즉석에서 로봇이 제조하는 솔루션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서경배 회장은 올해 초 열린 시무식에서 맞춤형과 비대면 솔루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빠르게 신규 브랜드까지 선보이며 시장을 선점하려는 모습입니다. LG생활건강은 헤어케어 분야를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AI와 증강현실 기술로 염색 후 모습을 예측해 보여주고 원하는 색상을 바로 제조하는 방식의 맞춤형 연모제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미국 100여 개의 헤어살롱에 설치돼 있고 향후 캐나다 등 북미 전역과 유럽으로도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또 최근 발견한 피부 색소 침착 유전자와 관련해 진단과 화장품 추천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업계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맞춤형 전략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유효하다고 분석합니다.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커스터마이징이나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획일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개개인한테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하는 게 브랜드나 제품 수요에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사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1, 2년 혹은 3년 정도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기보다는 투자 시기여서 좀 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 AI 기술 고도화로 뷰티 테크 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는 뷰티 영역의 IT를 접목하는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자본 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배임 인정 액수가 줄며 벌금이 기존 350억 원에서 크게 줄어든 10억 원만 부과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 거래로 인한 이득을 따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 액수를 기존 350억 원보다 크게 줄어든 10억 5천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항암제인 팩사백의 성공 가능성을 피고인들이 확신해 상당한 투자 위험을 감수했던 점, 또 상장 심사 때 이미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구조가 공개됐음에도 상장이 이뤄졌던 점, 투자자들 손해는 팩사백 임상 실패로 인한 것인데 피고인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GS 리테일과 CJ E&M이 텔레비전 홈쇼핑 사업을 재승인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GS 리테일과 CJ E&M에 대해 오는 2027년 3월 12일까지 5년간의 홈쇼핑 사업을 재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들 두 회사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 수수료율 인하와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출연자 대상 심의 교육 강화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산하의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섭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외 이사를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추가되는 2명의 사회 이사로는 권오철 전 SK 하이닉스 대표이사와 윤현철 예일회계법인 회장이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또 새로 추가되는 사내 이사 후보로는 최고 안전환경 책임자인 김진출 안전환경센터장이 추천됐습니다. 국내 한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분야에 각별히 공을 들이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체 안전 담당 조직을 만드는가 하면 협력사들의 안전 강화를 독려하기 위해 안전 역량 평가제라는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는 체험을 합니다. 신입사원과 저연차 직원,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롯데건설 안전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직접 체험해 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15개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고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안전 조직을 확대 개편을 하고 구성원 모두가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와 더불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포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지하와 고층 현장, 수많은 장비를 다루는 건설사로서는 피하기 어려운 재해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 670건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습니다. 롯데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사고 제로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로 안전교육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ESG 안전역량 평가제를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했고 안전소통센터도 확대 운영합니다. 특히 지난해 말 대표이사 직속 안전조직을 안전보건 경영실로 격상해 3개 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등 각 사업본부 내 본부장 직속으로 안전팀을 별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올해 현장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현장 지원비와 안전보건 연구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등 안전보건 예산을 확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짐 먼지의 연구 결과에서 프탈레이트의 대체 물질이 거의 모든 시료에서 검출이 되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프탈레이트 농도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프탈레이트 대체 물질의 사용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마치 우리들 인생처럼 때때로 오르고 또 때때로 내리는 주식 차트를 열고 닫으며 저희 한국경제TV는 투자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 굴곡진 길에서도 주식시장이 언제나 장기 우상향이라는 법칙만큼은 들어맞아 왔던 것처럼 저희 한국경제TV도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투자자의 더 유익한 정보란 무엇인가? 그 답을 찾는 치열한 논쟁이 거듭돼 왔고 아직도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에서 위성방송과 IPTV로 그리고 더 나아가 스마트한 모바일 OTT 서비스로 쉼없이 달려가는 저희 한국경제TV를 그동안 성원하고 채찍질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투자자는 어제의 성장으로 수익을 내지 않는다. 워렌 버핏의 명언처럼 이제 저희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내일의 성장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저희 한국경제TV는 여의도 사옥 시대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5시 30분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더 강력해진 비주얼과 맨파워로 투자자들께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매일 오후 4시를 책임졌던 저희 뉴스플러스도 오늘로써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더 현장감 있고 깊이 있는 경제 뉴스로 다음 주부터는 경제인의 일과가 끝나는 매일 오후 6시에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많은 성원 바라면서 오늘 뉴스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저희 뉴스플러스는 앞으로도 나날이 발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